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교시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국가직 9급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한 번 더 할게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울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봤죠? 그래서 국가직 9급 국어 일단 우리 같이 풀고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문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총평. 아주 여기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욕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문제를 받고 이런 삐삐삐 했어요. 저도. 뭐야 넘겨도 지문이 나와. 어쩌자는 거야 이랬죠. 총평민 특징 이렇게 됩니다. 작년이 2017년 이때고요. 정기시험이고요. 2018년 지난주 시험이에요. 4월 7일 날 시험이고 특이점은 문법규범은 한 문제가 줄어들었고요. 비문학 독해가 무려 5문제가 늘었어요.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거예요. 서울시 9급도 독해 문제가 5문제 나왔죠. 그렇게 나온 역사가 없어요. 문학 문제 2개 줄었고 어휘 현재가 2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시간 배분에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10번 이후로는 이제 막 멘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1번 특징 독해의 습격. 습격했어요, 습격. 2문제에서 7문제를. 우리는 습격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법 기반 열심히 외우고 호칭어, 지칭어 열심히 외우고 암기상, 어휘 한자 열심히 암기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외운 학생들이 생각보다 득을 못 본 시험이에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좀 좌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2번째로는 어휘 한자의 약세, 약간 서울시도 그랬죠. 어휘 한자가 약간 줄었어요. 원래 4문제였는데 뭐 2문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4번째에서 2문제. 근데 이거는 한자서어가 안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하죠. 국가직은 한자서어가 나오는데 한자도 놀 수는 없지만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3번째 특이한 게 있잖아요. 개념 이해에 관련된 문제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뭐 겠더라도 이러면서 연결어미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상한 문제가 선지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무슨 면서가 동시성이 있니 없니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으란 얘기냐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 우리 같이 문제풀이를 했으니까 조금 덜 겁먹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연결어미 문제, 반의관계 우리 누가 몰라요? 상보반이어 있고 정도반이어 있고 방향반이어 있다. 암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그 순간 약간 또 당황해가지고 바로 이거 연결해서 넣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를 당황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는 수능형 문제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아직은 몇 번 더 시험이 거쳐봐야겠지만 지금 서울시 문제 때도 그랬고 이번 국가직도 약간 수능형으로 나왔다. 의문 형상도 뭐 동일한 의문 형상 1번 보름달, 2번 숲, 3번 뭐 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르는 문제가 위주였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의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지가 등장을 했어요. 이건 약간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의 관계 아까 말한 거죠. 설명하는 지문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선지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선지를 해석해야 풀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1지문에 2문제 딸려 있는 거 이런 거는 수능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죠. 구운몽 누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여러 번 봤지만 구운몽에 해당하는 문제가 신유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85점 맞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학생들 개 중에는 뭐 95점 맞아가지고 잘 맞은 학생도 있지만 평소에 점수 좋다가 확 떨어진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제만 상담을 몇 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요거 다 맞았다. 문학도 괜찮다 그러면 비문학 조금 더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아침 특강에서도 비문학 독해 문제를 2문제 냈으면 4문제까지 증가시켜가지고 같이 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리로 넘어가면 바로 문제가 들어올 테니까 앞에 시험지를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15분을 드릴 거예요. 15분을 드리면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합니다. 이미 문제 푼 학생들은 어휘 한자 나눠드린 거 암기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묻고 있었죠. 여러분이 쉽다. 붙임표 오케이.
4번 이렇게 찍고 온 학생들이 꽤 됐어요. 붙임표 들어가는 거는 행정구역 단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왕리 다른 거 다 틀려 이렇게 4번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어차피 로마자 표기법 나오는 거 맨날 똑같고 구별하는 거는 문제를 제대로 읽냐 안 읽냐예요. 하나 틀리면 실수로 틀리든 헷갈려서 틀리든 무려 5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처음 읽을 때 좀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붙임표를 쓴 경우를 골라라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4번은 뭐예요?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1번, 3번 이렇게 생긴 표기를 우리가 기출문제든 기본서에서도 본 역사가 없어요. 당연히 잘못된 거라 알았어야 돼요. 이걸 찍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독도나 독립문 같은 거는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 이런 거는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답이 나올 게 뭐예요? 2번밖에 없었어요. 방구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알든가 이런 얘기하지 않지 그랬어. 몰라도 돼요. 방구대는 왜 이게 혼동한 우려가 있었을 때일까? 1, 3, 4로 소거하고 2번을 찍어도 되지만 보는 거죠. 붙임표가 없다고 치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방구대 말고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에 혼동하고 오류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틀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대 말고 우리 수업 중에 자주 했던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해운대를 자주 했었단 말이에요. 대 이렇게 되는데 해운대는 해운대인데 이거를 외국인이 와서 읽으려고 보면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은대인가 보다. Where is 하은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에 혼동의 오류가 있을까봐 이 사이에 붙임표 넣어줘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구대도 방우대로 읽을까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2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찾기, 중심 내용 찾아라 이런 거는요. 하나하나 제시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 지문에 그 러프한 어떤 대충 설기설기, 대충의 중심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알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가장 유사한 선지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지도 않아요. 저는 문단이 여러 개다. 그러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만 읽어도 대충의 뜻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업무는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대요. 근데 일단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을 텐데 업무는 한글의 옛날 말이죠. 낮춰서 낮춘말. 언간은 그걸로 쓴 편지긴 해요. 근데 몰라도 일단 들어가요. 업무는 실용 범위, 사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이 됐었대요. 여기가 첫 문장. 그럼 마지막 문장.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여기서 대충 편지글이란 걸 알아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였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대요. 그렇구나. 사용범위에 제약이 있었어? 언문에? 언간도 그랬어? 성별에 따른 게 있었어? 오케이.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한문 관찰, 이거는 한문 편지인데 이것도 어렵죠. 한문 관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면 반면에 그러나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까지 읽으면 돼요. 주르륵 읽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문단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 내용을 골라요. 1번부터 봅니다. 원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첫 문단에 첫 문장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겠죠? 중심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두 번째 문단에 첫 문장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안 돼요. 3번, 어이구, PPT를 수정을 못했네요. 제가 죄송해요.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성이었다. 요게 맞겠죠? 요게 가장 맞는 거예요. 왜?
언문과 같이 언간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관여가 됐는데 결국 한문 관찰은 남성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언간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네 문장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뭐냐면요. 얘가 그거 고치려고 그랬는데 시험지는 제대로 나왔죠. 죄송합니다. 4번은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도 뭐? 두 번째 문장, 첫 문장, 그냥 갖다 놓은 문장. 그래서 당연히 아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요것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서울시 유형하고 약간 비슷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고쳐쓰기 방안 이러면 맞춤법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장이 뭐 그러나 쓸 수 있냐, 그리고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가나다라,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하나하나 대입해서 해보면 돼요. 선지가 말하는 대로 넣었을 때 더 자연스러우면 오케이, 더 불편해지면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은 수학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죠.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조사 이로 바꿔 쓴다. 써봐요. 수학 성적이 참 좋구나. 국어 성적도 좋고.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은은 그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기출에 은, 그 보조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국가직인가. 거기서 은이 대조의 의미로 나왔었죠. 예를 들면 방이 깨끗은 한데 너무 좁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은이 바로 대조를 나타내는 은입니다. 그래서 대조라는 거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깨끗하는데 반대의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즉 국어 서화 성적은 좋으면 국어 성적은 안 좋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까지 몰랐더라 하더라도 2로 바꾸면 훨씬 자연스럽다까지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서 이건 우리 너무 쉽잖아요. 직접 인용문 따옴표 있는 거 다음에는 고가 아니라 라고를 쓴다.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어려웠죠. 어미 면서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고로 바꿔 쓴다. 일단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멈춰야 달려올 수 있는데 멈추면서 어떻게 달려와요? 이건 초능력자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면서가 이상해서 고로 바꾸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고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근데 함정이 어디 있었냐? 감사합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고로 바꿔 쓰는 건 좋은데 면서가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면서가 동시성을 내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돼버려서 고로 바꾸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동시성을 나타내는 그 연결어이란 말이에요. 면서가. 그런데 동시에 할 수 없는 두 동작 사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동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로 바꿔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약간 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해가 필요하고 꼬아진 선지예요. 요새는 선지가 대놓고 나 틀렸지롱 이렇게 나오는 선지보다는 선지 앞부분은 맞고 뒤에가 틀리거나 뒷부분은 맞고 앞에가 틀리거나 이렇게 장난칩니다. 국가직, 지방직 그랬었어요. 그 다음 4번. 로서는 쉽죠? 로서는 자격, 지위, 신분. 로서는 수단, 방법. 연설의 지위로서가 아니죠. 연설을 가지고 수단으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쉬웠어요. 요런 거는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이거는 또 엄청 쉬웠어요. 또 쉬웠던 문제는 또 엄청 쉬워요. 네.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글의 통일성, 일관성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이 어긋난다 그러면 이 문장 쭉 읽다가 뭔가 어색한 내용, 부연 설명 없이 뜬금없이 나온 내용, 화제 제시하는 내용 지워주면 되죠. 사람들은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수학 선생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수학이 재밌었던 적이 없어서 수학은 그냥 인생에 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적이 없지만 선생님은 좋을 수 있죠.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업이 재밌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졸리는 시험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내 성적 좋아지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아드님이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이 문장이랑 전혀 상관없죠. 주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었다. 이런 얘기인데 선생님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3번은 지워줘야겠죠. 3번이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볼까요? 네, 오늘 다 풀어와가지고 OMR을 많이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어렵다 했던 문제가 몇 번이냐면 1번 어려워했고요. 1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네, 3번 아까 금방 했죠. 그거 어려웠어요. 3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7, 8, 9는 뭐죠? 문제가? 여러분이 왜 틀렸죠? 칠, 8, 9 우르르 틀렸어요. 한자. 그러네요. 7번은 이게 고유어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7, 8, 9 한자 문제. 한자 외웁시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13번 문제 틀렸어요? 13번 문제는 여러분 띄어쓰기에 초급 단계예요. 초급. 틀리면 안 됩니다. 누군지 색출해야 되는데. 13번 맞나? 13번이에요. 충격받았어요. 13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17번. 어마어마하게 틀렸네요. 17번은 뭐지? 17번. 이거 고정문법 문제인데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는 알아서 푼다기보다는 소고해서 아는 거 가지고 소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17번은 어려웠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 3번, 7번, 8번, 9번, 13번, 17번 이렇게 좀 많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비교적 쉬웠죠.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어서 구만리 장천에 멀고 먼 하늘입니다.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서 고우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언제 많이 보던 내용 아니에요? 언제 비슷한 거 있었어요. 달로 비추니까 그러지 말고 각시님 구준비나 되옵소서 했던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런 비슷한 거. 송미인곡, 정철의 송미인곡, 요것도 정철이 쓴 시조예요. 그 라인 이제 똑같죠? 달에 집착하고 계신 분. 그래서 달로 비추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이한 거는 내 마음을 베어내어 이러면서 황진이 시소처럼 추상적인 마음이란 개념을 베어내서 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상화한 구절도 보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었죠.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왜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별을 했을까요? 남 부끄러워서 이별의 말을 못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겹겹이 문을 막 닫고는 백꽃이 비친 달을 보면서 막 울어요. 불쌍하죠. 일단 마음이 안쓰러워요. 자, 가장 적절한 걸 골라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1번부터 보시면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다. 첫 번째 가는 달을 만들어서 비추니까 전달하는 매개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별을 했는데 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보내요. 나쁜 놈한테 안 보냅니다. 달을 보면서 흐느끼고 울고 있어요. 즉 자기의 슬픔을 심화시켜주는 소재로 쓰고 있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가의 고운님과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는 화자. 이 화자가 뭐냐면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가가 일 수도 있지만 꼭 작가는 아니에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적 화자는 나예요. 내 마음이니까. 나는 고운님, 일단 시에서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은 관형어, 수식어, 부사어 어떻게 수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열정적이죠 지금. 여러분 표정 별로예요. 그래서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냐,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지금 고은님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리따운 아가씨는요, 지금 시에서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화자는 관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화자는 관찰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화자가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사랑하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다음 3번,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 달을 만들어서 올려놨죠. 어쨌든 달이라는 건 보통은 소극적인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마음을 베어내서 만들어서 님 계신 것에 붙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의 아가씨는 울기만 하죠. 때리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울기만 해요. 소극적인 태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장처는 내 마음을 걸어놓은 곳이죠. 이미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미 머무르는 공간은 고운님 계신 곳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문은 남 몰래게 내 마음을 숨기는 공간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네.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 이 시는 추운 겨울날 밤에요. 막차를 기다리면서 열차 대합실에서 조그만 난로불 이렇게 쬐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막차가 일단 첫 대구절부터 나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큐멘터리 있었어요. 뭐 첫차 타는 사람들, 뭐 다큐 3일 이런 거에서 첫차 타는 사람들, 뭐 막차 타는 사람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사는 사람. 그죠?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게 시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요. 기억은 여러 개의 난로가 짚혀져서 안온한 요런 수식어 주목하셔야 돼요. 안온한 대합실일까? 따뜻한 대합실일까? 보면요. 기억은 흰 보라 수숫꽃, 이게 눈보라를 얘기해요. 수숫꽃이 시리다는 표현이 이미 나왔잖아요. 춥다 이 얘기죠.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짚혀지고 있다는 거는 톱밥난로가 유리창이 있는 데마다 하나 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대합실은 없죠. 톱밥난로 쬐까랑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유리창에 일렁일렁 비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온하다고 볼 수 없고요. 두 번째,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겨울 풍경이 서정적이다. 좋은 얘기거든요.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감상적이고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보시면 청색의 손바닥과 불빛 이러면서 청색과 붉은색이 대비하고 있죠. 색채의 대비는 맞는데 그쵸? 왜? 선지의 앞부분은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뒤에 부분은 뭐냐면 손바닥이 얼마나 추우면 입술이 얼마나 추우면 파랗게 질리겠어요. 그죠? 너무 추워서 손바닥이 퍼렇게 질린 상태에서 불빛을 겨우겨우 쬐고 있어도 손이 안 녹아. 이런 상태인 거죠. 모두들 말도 안 해. 즐거움 떠들고 놀아야겠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막차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굉장히 힘든 삶을 보여주는 거지 서정적인 정취, 아름다운 정취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풍경 나오지 않았죠. 난로 쬐고 있다 그랬지 겨울 풍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이고 무례한 행동 오래 앓은 기침소리. 기침소리 아니에요. 그냥 기침 아니에요. 오래 앓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쓴약, 입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달다 이러겠죠, 담배. 근데 쓴약 같대요.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서민들이 굉장히 괴롭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비관적인 심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한 행동, 저는 이게 왜 나왔나 했어요. 담배 펴서 그런가 봐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폈다, 무례하다 이렇게 유도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답으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겠죠? 정답은 4번. 그리웠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걸 호명이에요. 호명하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졌대요. 그 톱밥을 던져서 난로를 태우는데 그걸 눈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면서 어떤 정서를 그 톱밥을 던지는 행위에 투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요거 어려웠죠, 여러분? 고유어 문제 같아요. 아무래도 고유어 문제로 숨겨놨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어요. 여러분 4번. 몇 번이라고 했죠? 7번의 답을 1번, 2번으로 많이 하셨네요. 1번, 2번. 이걸 찾아야 돼요. 되게 힘들게 이 지문은 전체적인 내용 묻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찾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일단 보면요. 이건 다 맞게 되겠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와요. 마름이라 하는 거는 욕자라고 잘 치고 그리고 생기길 그래 생긴 거 나와야지. 호박개 같대요. 털이 북실북실하고 몸이 덩치가 큰 개를 호박개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고유어죠, 이거. 고유어 문제 같아요. 네. 뼈대가 굵고 털이 북슬북슬한 개,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개 같다. 아무래도 낮잡아 표현한 게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호박개 개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했구나. 이거를 전 지문에서 혼용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이놈의 장인님.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웠어요, 이거. 선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놈이라는 비속어와 장인님이라는 존칭어를 혼용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쉬웠어요. 요런 선지가 나와줘야죠. 요런 거.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요런 선지는 좋았어요. 장인의 댐댐이가 마땅치 않았다. 그쵸? 손버릇도 나쁘시고요. 욕도 얼마나 하는지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름으로써 인심을 더 잃었대요. 이렇게 여러 정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렸을 거예요. 뒷부분에 이게 나오긴 나와요. 장인한테 닭이나 좀 보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노동을 안 도와주면은 그의 가을에는 땅을 떨어지게 돼버렸고요. 근데 돈도 좀 주고 술도 먹이고 이렇게 뇌물을 준 사람은 땅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이거는 뇌물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장인이라는 마름이 남의 땅을 줬기도 하고 안 줬기도 했다는 사실, 어떤 상황, 여러분 졸려요? 벌써 졸리면 어떡해. 상황, 사실을 서술한 거예요. 서술. 그런데 이 선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장인과 소장인들 사이에 뒷거래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면서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예요. 뒷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장면을 눈에 그림 그리듯이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에 선지가 굉장히 뭐랄까 까다롭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8번. 요거 정답은요. 협상이었고요. 협상. 화합할 협, 헤아릴 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의논함이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여러분 다 어차피 협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화합할 협, 맞을 협자가 들어가는데 이익과 관련됐다. 한자로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반성하셔야 되고요. 반성하셔야 되고 한자를 조금은 알겠는데 이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는 이익과 관련된 거,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를 생각 찾아야 돼요. 그럼 뭐냐면 협상이 맞는 게 이 상자가요. 우리가 상인할 때 그 상자예요. 상인할 때 저 상자 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익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협상이 맞게 되겠고 1번은 협찬.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도울찬을 써서요. 협찬 이렇게 쓰고 도울찬. 그러니까 밑에 조개 패자가 들어갔죠? 돈 줘야 되니까 도울찬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을 쓰면 특이하게 협주를 얘기합니다. 협주. 독주악기와 합주하는 것을 말하는 협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협조. 힘을 보태요. 도울 조자죠. 이거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는 알고 요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십니다. 그 다음 9번.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또 묻고 있죠. 요것도 우리가 결제는 100번 더 했, 100번은 좀 오반가? 네. 여러 번 했죠. 그래서 해설지에도 결제 한자를 여러 번 썼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해설지 이따가 나눠드리면서 그러니까 적중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독해랑 문학 합쳐서 12문제라서 지문이 12개라서 뭐 적중할 게 없어요. 근데 문법 기본에서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선지나 해설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온 거 써서 드렸습니다.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결제도 여러 번 해설지에 등장했어요. 증권이나 대금을 주고받아서 하는 거는 결제, 어휘결제고 문서에 인가재가를 받는 거는 결제, 아이결제 나와야 되죠. 재수없는 놈 나와야 되잖아요. 보고서에 결제해주는 애. 여기서부터 돼 있네요. 그래서 결제는 말을제를 썼어야 돼요. 그래서 결제 정도는 여러분이 알으셔야 됐다. 그리고 재고도 알아야 된다. 이거 두 개는 알았어야 된다라는 게 거예요. 이것도 재고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끌제 높을 거는 높이 쳐들어 높임이고 재고해보세요. 수용할 수 없어요. 재고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자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할 고자랑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죠. 교정하다라고 해서 남은 문장을 글따위를 바르게 고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정이란 단어는 별로 안 봤지만 우리가 뭐 수정이라거나 시정이라거나 이런 거는 여러 번 했어요. 정자를 아셔야 되고요. 교차, 이거는 이런 단어는 안 나오겠죠. 벼슬아치를 병가라 임명하는 뜻이에요. 교차 검토해라 라는 거는 사길교랑 갈래차, 요거 오타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갈래차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걸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항상 결제랑 결제 어떻게 구분했죠? 네.
재수없는 놈이 해주는 거, 이거는 제가 그 돈 안 썼어요 라고 했는데 더 스마트한 방법 알려주셨어요. 경제 관련된 거는 결제다, 이렇게. 이게 훨씬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돈 안 썼어요 보다는 경제 관련된 거는 결제구나, 어이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감사해요. 팁을 주신 학생분한테 감사드리고. 그 다음 10번. 이거 많이 틀렸나?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많이 틀려서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아침 특강 듣죠? 네, 아침 특강에, 맞나? 아, 유추가 그렇구나. 아침 특강에서도 이거를 했어요. 분할의 무려 16회인가? 제가 갑자기 우리 수업 들으니까 알죠? 네. 마지막에 해당 사항 없는데 오류를 막 분할의 오류, 합성의 오류를 막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안 나는 척 하기 없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와가지고 오예 했더니 이걸 헷갈려갖고 틀려왔더라고요. 안 돼. 기억력 유추할 때 가장 적절한 거 보고 있죠? 우연의 오류는 뭐냐면 우연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항상 일반화적인 논리가 다 적용될 거다. 예외가 분명히 있는데 예외를 인정 안 하고 특수한 상황을 인정 안 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우연의 오류다 라는 거고요. 애매어의 오류는 한 논증 안에서는 한 단어의 뜻을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한 논증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이걸로 썼다가 저걸로 썼다가 해서 애매해져서 오류가 생기는 게 애매어의 오류예요. 그 다음 결합의 오류는요. 쬐끄만 애들 부분이 맞는 거를 결합시켜놔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고요. 분해의 오류, 분할의 오류 똑같아요. 이거는 통째로 맞는 거를 개별적으로도 부분도 다 맞다. 이렇게 적용하면 분할이 오류된 거다. 분해가 오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답은요. 2번이에요. 2번. 애매어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거는 냉장 보관해야 돼요. 이 부패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는 걸 얘기하는 부패하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논증 안에서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그 부패 아니잖아요. 다른 부패인데 이 의미가 이 의미제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애매어의 오류라 그래요. 원래 뜻은 이 부패하다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인데 한 논증에서 같은 의미로 쓰는 바람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1번은 오류랑 전혀 상관없죠. 우리 연역법 나오면 첫 시간에 첫 배우는 거. 연역 논증 중에 정원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 죽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R은 P니까 P는 Q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러면서 그냥 3단 논법 가장 쉬운 겁니다. 3단 논법. 그다음에 3번, 4번이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3번은 선수단이 금메달을 차지할 만큼 훌륭해.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각자도 훌륭해. 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분할의 오류예요. 그런데 3번 디귿은 뭐였어요? 결합의 오류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는 탁월해. 그래서 그게 모아진 논술 답안도 탁월할 거야. 결합, 합성의 오류 이렇게 됩니다. 합성, 분해, 분할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논증 문제 풀 때 문장 순서에 따라서 논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문장을 읽고요. 의미가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보시면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 하나하나가 탁월하다. 이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읽어보시면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논술 시험 답안이 탁월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미상으로 왜냐하면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랑 상관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오류 문제는 한 번 더 보세요. 왜? 서울시에서도 나왔으니까. 우연의 오류 서울시에서 나왔죠? 서울시 국급에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건 죄악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것도 죄악이다. 바로 저번에 서울시 국급 우연의 오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11번.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우리 주된 설명 방식. 적중 문제 나올 거예요. 유추죠? 유추는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했고요. 실제로 아침 모의고사 지금 12회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해가지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했어요.
선지 그대로 했습니다. 선지 3번 그대로 아침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다는 거. 그 와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설명 방식을 볼게요. 어떻게 설명했냐? 서사냐? 묘사냐? 비교냐? 대조냐? 근데 나올 거는요. 유추밖에 없어요. 유추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보시면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대요. 왜냐하면 문학과 실제는 달라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실제가 문학의 재료인데 재료로 써졌지만 결국에는 완성된 건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봐 라고 해서 건축가가 집을 지어서 건물을 만들었으면 그 건물의 구성 문자가 된 재료와도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이런 얘기. 졸려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졸린 거야 오늘? 왜 그러지? 네, 건물의 재료와도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애가 실제 재료랑 다르고 완성된 애가 실제로 재료가 다르다. 이건 뭐냐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쉬운 개념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유추라고 해요. 유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완성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뭐? 9까지 9급은 이제 갔으니까. 갔어요. 님은 갔어요. 이제 보내야 돼. 님은 갔어요. 아, 사랑하는 나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해야 돼요? 서울시랑 지방지 노려야 됩니다. 우리 슬프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추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모고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나왔잖아요. 됐어요. 자, 1번. 그런 거 해야죠. 뭐. 제가 그런 걸 해야죠. 1번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하고 인상주의자 화가들하고 공통점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공통점, 차이점은 가지고 얘기할 때는 대조. 두 번째,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많은데 그게 뭐뭐 있냐면 요런 게 또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개념을 그 안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건 분석이에요. 분석. 하나하나의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거. 한글 맞춤법에는 그 안에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도 있고 문장 보호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로 나누는 건 분석. 4번 신라의 육두품에는 누구가 있지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선지 먼저 핵심 잡고 재심은 긁어내려 갑시다 라는 거죠. 부합. 그래서 보시면 세잔 고우 고갱 딱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저 세 명 이름 나오면 그때 주목하면 돼요. 그 선지 내용을. 보시면 세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상주의가 안 좋아졌다 생각했대요. 됐어. 이렇게만 해도 풀려요. 이거는. 두 번째, 고우는 어쨌어요? 인상주의가 정렬을 잃었대. 또 안 좋아졌대. 안 좋아졌대요. 이렇게 그냥 풀어요. 저는 이미 풀었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하다고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쁘지 않아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명은 뭐라 해? 새로운 방법, 각자 방법을 모색했대요. 이 정도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세잔 나왔어요. 세잔은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질서와 감각이고 인상주의자들이 너무 사로잡혀서 어쩌고 소홀히 했다고 느꼈다. 안 좋다고 느꼈다.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우. 바로 나와요. 고우는 인상주의자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해서 안 좋은 단어 나오잖아요. 일단 집착해서 탐구한 나머지 정렬 상실했다. 안 좋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갱만 찾아요. 고갱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갱은 세잔도 그랬고요. 반고우도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고갱 셋 다 인상주의자란 얘기예요. 이 인상주의자들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상주의자들은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만을 느껴서 더 나은 걸 원했대요. 그러면 그 인상주의자의 인상주의가 싫었다라는 거죠.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싫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의 화가는 뭘 모색했어요? 제각각의 해법을 모색했대요. 이거 맞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었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왜 틀려요? 네? 아? 제 수업 들은 학생들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틀리면 어떻게 이거를, 이거 저 솔직히 띄어쓰기 더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안 그랬어요? 너 틀렸니?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뭐 했어요? 예? 수업 중에는 찌위 사진 보여주고 아침 특강 때 뭐 했어요? 제, 여, 짜리, 어치, 꼴당, 백식, 째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대답을 안 해줘. 몇십 명 앉아있어가지고. 됐어요. 이건 뭐예요?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건 다 접사라고요. 앞에 말이든 뒤에 말이랑 다 딱 붙어. 접 붙여야 되는 놈이라고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누가 틀렸어? 빨리 손 들어요. 제만 접두사, 나머지는 다 전미사라서 붙여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27 띄고 대, 10여 띄고 명.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0원, 짜리, 어치, 10원, 지겹죠 이제? 그래, 이렇게 지겨울 정도 되는데 10원꼴 10원당 주인백, 관리소장백 10원씩 뿌리째, 밭째, 통째 이러면서 접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나 안 나. 나죠? 그럼 뭐, 어머나! 땡큐! 1초 만에 풀고 너무 허무한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그 띄어쓰기를 몇 시간을 공부를 했던가, 몇십 시간을 공부를 했던가, 이런 허무할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쟤는 접두사, 당연히 뒤에 말하고 붙였어야 되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우리 바로 전주에 했었어요. 좋은 걸 어떻게, 이 걸은 뭐 해준 말? 겉을 해준 말. 겉은 구어체로 걸어 하고요. 리을을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겉을, 그러면 얘는 겉은 의존명사, 앞에 말하고 띄었어야 되겠죠? 좋은 띄고 걸, 관용어 뒤에 의존명사. 진행한 지 그 시간이 경과가 꽤 오래되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10년 차, 주기,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라서 띄어쓰고요. 목적을 나타낼 때는 전미사라서 붙였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주기, 전마사, 전미사. 주기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라서 앞말에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낼 때는 붙였어요. 뭐 이런 거, 연구차, 출장차, 뭐 이런 거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네,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이런 거는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사업차 여기 왔습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미사라서 붙였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 너무 쉬웠죠? 네, 쉬웠어요. 우문현상 묻는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웠지만 유형 자체가 수능형이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도치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고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의문, 변동현상 이거 다 맞지 않았을까요? 이걸 왜 다 틀리는 분이 있네요. 1번 깎느는 어떤 현상이 드러났느냐 볼게요. 그러면 깎느는요. 먼저 쌍기역으로 발음나는 받침은 없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음절에서 끝은 7개의 발음으로 밖에 안 나요. 그녀 다리만 보여. 그렇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깎는 일단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 대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억으로 바뀐 다음에 보니까 뒤에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있으면 니은, 미음, 이응이 있으면 뭐예요? 보통 니은, 미음만 있겠죠. 이응은 받침에 있는 이응만 비음입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이 있으면 비음아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깎는 이렇게 발음이 나면서 이것도 비음아 교체. 이건 음절 끝소리, 이건 비음아 교체. 정답 1번. 깎아는 탈락된 거 없어요. 탈락된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이 이응은 없는 이응이에요. 소리가. 깎아. 받침은 뒤에 오는 형식 형태에서 모음의 형식 형태에서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연음을 하죠. 그래서 깎아. 이걸 연음 법칙이에요. 의문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깎고는 도치 현상. 이거는 두 음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건데요. 바뀐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을려나? 네. 일단 고로 바뀌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대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깎고 이렇게 가면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하고 만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니까 마찬가지로 교체. 그럼 4번 깍지 마찬가지죠. 축약 첨가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깍에다가
음절 꽃소리 규칙에 대해서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나면 다시 된소리 대기, 깍지, 교체죠? 교체 현상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요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휴먼이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쉽게 푼 학생들은 또 쉽게 풀었더라고요. 요것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죠. 추론 문제는 뭐냐면요. 중심 내용은 쭉 보고 푸는 거고 내용 일치하냐, 부합하냐, 불일치하냐 하는 문제는 선지에서 핵심 찾고 제시문 보면서 소거하고요. 추론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도 나왔었죠. 추론 문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가 어려우니까 선지를 먼저 봐야겠죠. 다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포스트 휴먼. 어려운 단어예요. 자, 포스트 휴먼. 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포스트 휴먼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인간보다 더 크게 받을 것 같대요. 포스트 휴먼은 인간보다 뭘 더 크게 받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의 영향, 과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스트. 요에는 뭐냐면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서요. 뉴 인간형,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할 거래요. 뉴 인간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선지. 포스트 휴먼은 뭐예요?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뛰어넘는데 형태는 다양할 거다. 형태 다양. 그죠? 형태가 다양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스트 휴먼은 뭐예요? 건강, 수명, 인지, 감정 측면에서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요. 뛰어나서 뉴 인간 개념으로 될 거다. 개념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시문에 의해서 이 1, 2, 3, 4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포스트 휴먼,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포스트 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 인간을 넘어서서 더 이상 인간으로 볼 수 없어요.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 이거 언제 있지 않았어요? 선지 4번에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나왔죠? 그럼 똑같은 단어 나오면 집중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하나 이상이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서면 이를 포스트 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대요. 즉 엄청나게 뛰어나면 새로운 인간 개념으로서 포스트 휴먼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는 맞는 추론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재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증보다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노화도 제거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는 지금 정확하게 상상하기가 어렵대요. 어떤 존재가 있을지 여기에 뛰어난 존재라고 나오거든요. 존재일지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형태는 어떠냐면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요. 정보 패턴일 수도 있고요. 업로드에 따라서 어쩔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러한 상황이 될 거다.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추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변형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포스트 휴먼은 다 과학기술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겠죠. 왜? 지금의 인간보다 두뇌나 신체의 여러 가지 변형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가하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거고 이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인데요.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 두뇌에 변형을 가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슈퍼인간. 저는 슈퍼우먼 이렇게 할 거예요. 슈퍼맨 안 할 거야. 슈퍼인간의 모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과연 신체에 결함이 있는 인간을 보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신체를 뛰어난 능력을 갖게 만든 건 맞지만 어떤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결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걸 보완한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상했다라고 넘어가도 새로운 인간형을 과학기술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보안도 이상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하죠. 네? 그런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러면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겠죠. 여러분, 여기 포인트예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인간형이 아니고요. 기술로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요. 누구보다도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기술적 한계 내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반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다 작다 참거짓 다 선지 우리 공부했던 거고요. 반의관계를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었어요. 크다 작다는 뭐예요? 무슨 반의어예요? 크다 작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중간항이 존재하는 정도 반의어, 등급 반의어죠. 맞아요? 네, 정도 등급 반의어. 정도 등급 반의어는 뭐냐면 중간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둘 다 부정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크지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중간 사이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아니에요. 이건 상보 반의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냥 틀렸어요. 예, 그리고 넘어갔어야 돼요. 2, 3, 4번을 본 게 문제죠,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출발하다, 도착하다, 오다, 가다. 이거는요, 방향 반의어입니다. 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 방향 반의어.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만들어봐요. 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 너무 공존이 가능해요. 네. 맞아요? 이거 모순되지 않죠? 네, 옳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참거짓. 이거는 이제 상보반의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맞죠? 참이 아니면 거짓이란 얘기예요. 이거 맞게 되겠고, 넓다, 좁다, 넓다, 좁다죠? 넓다, 좁다의 경우에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넓다 이러면 좁지는 않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좁다, 넓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알다 모르다를 정도 반의어에서 상보 반의어로 바꾸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정도 반의어가 아니라 항상보 반의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17번. 이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뭘 배웠냐? 중세국어의 높임법을 여러 번 배우면서 주체 높이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샤, 샤샤샤 했어요. 시샤밖에 안 배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샤밖에 없었어요. 주체는 시샤, 객체는 쌉짭짭. 그 다음에 그 상대는 이다 있고 쇼셔 이런 거밖에 말씀 안 드렸죠. 이시라는 높임을 제가 아시라는 거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아시라는 높임은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속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주격조사 자음 뒤에는 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모음 뒤에는 뭐예요? 짝대기 이만 붙고요. 이모음 뒤에는 다 피곤해. 지금 다 졸려요. 어떡해. 오후 시간이라서 그런가 봐. 이모음 뒤에는 주격조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로 주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다. 왜? 이니까 똑같은 이니까 생략된다 이런 얘기. 바람소리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바람 때문에 아까부터 막 쾅쾅거렸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가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라고 하려면 이 이라는 형태가 어디선가 보여야 되겠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을 해서 풀었어야 되고요. 한 번씩 볼게요. 중세 국어 특징은 풀 수 있게 나와요. 여러분이 보고 풀 수 있게 나와요. 봐요. 말씀을 살바리가 아랫사람이 하되 많지만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랫사람이는 살발이고요. 밑에 노래를 부를 사람이 부르리가 많지만 똑같이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발이 부르리에 아랫사람이 부를 사람이 공통적인 건 사람이밖에 없죠. 그래서 이 리가
사람의 이구나, 늙은이, 젊은이 할 때 그 이구나 라는 걸 아셨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주격조사는요? 라고 했을 때 이 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음 뒤에 주격조사는 어떻게? 생략된다고요. 제로 주격이라서. 그래서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식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살발, 부르다가 노래 부르다 부르다의 옛말이거든요. 부르리가 많지만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네. 우리가 어제 훈민정음 했을 때요. 제 뜻을 능히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놈이 많구나 이런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 천명을 의심하실세 꿈으로 여기까지 됐고 재촉하시니까 배하시니고 알리시니까 아르시니죠.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 그래 선생님이 분명히 시샤라 그랬어. 그러면 배하시니 아르시니가 다 주체 높임이구나. 그거 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외다 알리시니 이 뒤에 빼면 알외다 알리다 이 외가 알다에 알리다 이히리기에 사동전미사 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겁을 안 먹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솔직히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어렵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 대는 뭐뭐하지만이죠. 지만에 대응하기 때문에 뭐뭐하지만은 이유가 아니라 조건 아니면 반대의 말을 나타냅니다. 대조의 말을 나타내요. 반대되는 말을 말하거나 조건을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18번. 다음은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일치, 불일치, 부합 내용은 선지 먼저 봐요. 이거는 쉬웠어요. 이걸 틀린 학생도 있었어요. 네, 있어. 자, 중국 월병은 뭐래요? 제수음식, 제사 때 있는 제수음식으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구나. 2번, 신라인들은 미래의 기원을 담아서 송편을 빚었구나. 3번째, 중국의 월병은 비빔밥을 모방했구나. 모방. 4번째, 삼국사기에 따르면 전술가의 예언 덕분에 예언으로 인해서 발전했대요. 일단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 않아요? 선지만 보고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 음식 중에 이렇게 이제 색쯤 잡으면 긁어 내려가요. 음식 중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 있습니다. 송편! 오케이, 나왔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때 백제 만월 신라 반달 해가지고 반달은 채워지는 거니까 발전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해서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 기원을 담아 송편을 만들다 이게 맞는데 신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했을 때 백제는 망한다고 했는데 백제 사람이 만들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세모해놓고 대충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으로 인해서 발전한다? 아니죠. 그냥 예언은 맞췄어요. 적중했을 뿐이에요. 이거 덕분에 발전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월병 나옵니다. 송편과 마찬가지로 있지만 제수용품인데 점차 재래 음식으로서의 위상을 그러한 위치를 잃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수 음식으로 명맥을 유지한다? 이거는 X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병은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비빔밥 만들듯이 중국에서도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든대요. 라고 서로의 음식 문화를 비교했죠. 그렇지만 우리의 비빔밥을 모방해서 본떠서 이러한 월병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답은 2번. 신라인들이 안 나왔다는 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기원하는 의미에서 송편을 빚었다. 너무 확실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19, 20번입니다. 구운몽 모르는 학생은 없고요. 지난번에 경찰 1차 해설 강의 때도 구운몽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운몽은 평소와 다른 문제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는 그 성진이라는 주인공 있죠. 도닦는 아저씨. 도닦는 아저씨가 소유라는 이름을 갖거든요. 양소유. 그래서 이름 같은 걸 좀 알아놓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육관대사가 중이죠. 사가 중. 여기서는 소유가 나중에 승상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사부라고 불리고요. 이러한 명칭들을 다 알아서 연결을 해야 볼 수 있었어요. 9번, 19, 20번 연결된 건 수능형 문제고요. 19번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보통 예문 원래 나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 순서가 나왔죠. 약간 어려웠어요. 보시면 먼저 디귿이 나와야 됩니다. 디귿 어디 갔나요? 네. 먼저 육관대사 성진이 현실에서 10년 동안 같이 살아요. 도 닦으면서. 네. 먼저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진이가 나 꿈 꿀래요. 현실의 부귀영화가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하죠.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리을 소유가 돼갖고 꿈속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년기를 보내게 돼요. 유년기를 보내가 돼요. 그 다음에 사부가 나타나서 나를 왜 못 알아듣냐 했더니 내가 옛날에 어디 갔다가 꿈을 꿨었는데 어디 갔죠? 네. 어디 갔다가 정벌하고 올 때 꿈을 꿨었는데 그때 꿈속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 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꿈속에서 유년기를 지나고 토벌을 하는 장성한 소유가 돼가지고 꿈속에서 꿈속의 꿈이죠. 잠깐 만난 일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전히 꿈이지만 현재 갑자기 나타난 사부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것도 꿈이긴 꿈이에요. 그렇지만 현재의 꿈이죠. 현재 상태. 이렇게 10년 전에 도 닦고 있었는데 꿈속으로 빠뜨렸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얘기가 나오고 꿈속에서 다시 꿈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실 꿈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중이 나타나서 이제 꿈을 깨주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승상, 성진, 양소유는요. 꿈에 중을 보았다. 토벌했었는데 그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어요. 2번 승상은 중의 문화생으로 승려왔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이랬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보면 사부는 왜 나를 환술로 희롱하느냐 하고 깨요. 즉 아직 자기가 문화생인지 모르고 깨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특이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까놓은 선지예요.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확인한 다음에 중의 진위를 의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보면요. 이거 좀 어이없는 선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부는 왜 나를 환술로 희롱하냐? 라고 그 사람의 진위를 의심을 하고 돌아보니까 여덟 낭자가 없는 거예요. 좀 어이없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 다음에 여덟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틀린 거게 되겠고 4번 능판낭자와 어울려 이런 얘기 없고요. 네, 꿈을 아직 깨지 못해서 중임을 깨닫지 못해서 중과의 관계, 내가 스승과 제자인 관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어이구, 이게 PPT가 또 이상해졌네요. PPT를 제가 예쁘게 배경을 해놨는데 사라졌어요. 어떡하죠? 제 예쁜 배경이 왜 이상해졌을까요? 네. 질문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 김희진의 기특한 국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PPT를 여기다 오면서 노트북이랑 연결이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상해졌네요. 우리 지방직 4월 23일 개강이죠. 아무도 몰라요? 네. 지방직 대비 아침 특강은 4월 23일 날 개강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7년 지방직 7구급 기출변형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월요일 날 서울시 7구급 기출변형 문제풀이 아침 특강 개강을 합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시험이 너무 뭐랄까 독해의 습격 때문에 평소 점수보다 굉장히 못 본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독해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은 공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독해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문법 규범 7, 8문제, 어휘 한자 2문제, 4문제를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아까 서울시 문제랑 유형 비슷한 거 보셨죠? 구운목 나온 거 보셨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출문제 꼼꼼히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대충 보거나
아는데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반복해서 정확도를 훈련하셔서 제대로 다음번 지방지, 그 다음에 서울시 잘 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아침 특강, 4월 23일 아침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